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 실기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자, 직무 분석 방법에서 최초 분석법이 있었어요. 최초 분석법. 직무 자료가 별로 없거나 관련 직무의 전문가, 지식을 갖춘 사람 별로 없을 때 사용하는 직무 분석 방법이 최초 분석법인데, 그 최초 분석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정적 사건법입니다. 중요 사건법, 중요 사건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직무 수행 요건들을 추론해내는 방법이 중요 사건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행동과 성과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근데 단점으로는 정답 작성합니다.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분석을 하니까 일상 수행과 관련된 직무 요건들은 배제될 수 있고요. 응답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왜곡,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석가 입장에서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사건법은 일상 왜곡 주시, 일상 수행, 왜곡, 주관, 시간 소요된다. 2번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네, 이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별 5개 정도 출제 빈도고 반드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정답 작성해보면 직업 없는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은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한다. 네, 직업 없는데 자가시세 떨어져서 불매복수한다. 자, 자산수입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가사활동 직업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나 배당금, 복권 배당금 등의 시세 차익 안 되고요. 불법적인 활동 당연히 안 되고요. 토지, 금융자산 매각, 수입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살이 하는 사람들, 수용자 활동은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학생들,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는. 그리고 무급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또 민간보험 관련된 것들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없는데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 심리검사에서 준거타당도 계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앞에 3회, 2022년 3회 문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타당도에 관해서, 그리고 준거타당도에 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2022년 3회 8번 문제 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답안 작성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라는 것은 준거를 가지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검사를 개발할 때 이 검사가 측정 내용을 정확하게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검사가 바로 이 준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 검사와 신규 검사를 비교해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는 표신타, 표범신타입니다. 그래서 표집오차, 표집이라는 것은 샘플링이죠.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차가 생기면은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표집오차가 클수록 준거 타당도 계수는 낮아진다. 표집오차가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오차가 커지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은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표본 수는 일정 수 이상으로 표집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범위의 제한. 자료들이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의 일부 범위만을 포함하면은 준거 타당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범위가 넓으면은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준거 검사 떠올리시면 되죠. 준거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으면 당연히 검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실증 타당도, 준거 타당도는 이제 표범 신타. 4번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가. 네, 요거는 출제 빈도가 별 2개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4가지 바로 정답 작성합니다. 네,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하고요. 내담자가 충격받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비밀 보장 유의하시고 교육 지식 수준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충 비교문, 부정적인 결과는 해충 비교문 5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직무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과 연관된 특성을 나타낸다. 이 중 사람과 연관된 특성 5가지를 쓰시오. 네.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은 이렇게 생겼죠. 네.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셨으면 여러 번 보는 이제 그림입니다. 한국문화강사 직업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고 부가직업 정보 항목의 직무 기능을 보시면 직무 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과 연관된 직무 기능을 각각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을 보시면 감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독 직무 기능이 필요하다. 한국 문화 강사 직업에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직무 기능을 보면 자료, 사람, 사물 각각의 이렇게 직무 기능, 하위 직무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관한 직무 기능 자료에 관한 이런 명칭에 대해서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온다던가 혹은 사람에 관한 직무 기능 이렇게 괄호 넣기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람에 관한 특성 5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 중에 이제 5가지를 쓰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회 걸러서 나오기도 하고 한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2021년도 3회부터 한 2년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료 직무 수준에서는 자료 직무 기능에서는 영종조 분수 계기비 그래서 영수준은 종합 그리고 영종조 분수 계기비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자료 직무 기능에 대해서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특성인데 사람은 영수준이 자문이죠. 그래서 자협 교감 선생님 오락설을 말했어. 그래서 자협 교육 감독 그리고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그래서 자협 교감 오락설 말했어. 그래서 영수준으로 갈수록 더 복잡한 수준인 거죠. 직무 기능이 더 복잡한 수준이고 7수준으로 갈수록 직무 기능이 더 단순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6가지 6가지 쓰시오. 6점짜리 문제고요. 출제 빈도는 별 3개 정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정답 작성 해보면 검사윤리 설자씨는 제과 증오한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어떤 설명이죠? 검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이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르도록 합니다. 검사 사용 과정, 프로그램 타당도에 대해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타당한 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해석을 다른 사람이 오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이제 실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 해석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MBTI 검사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죠.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MBTI 검사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유형은 나랑 잘 안 맞아 이러면서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사실 이 심리 검사라는 게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큰 거지, 이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형태주의 상담, 주요 목표를 6가지 쓰시오. 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이전에는 3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6가지 쓰시오 해서 6점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빈도는 별 2개 정도 되는데요. 형태주의 상담 키워드는 자각, 접촉, 경계, 성장,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형태주의는 이제 펄스의 이론이죠. 펄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어로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형태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제 자각입니다. 현재의 사고, 현재 내담자가 느끼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각하는 것, 신체적 자각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내가 여기서 느끼는 사고, 감정.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 혹은 이렇게 술잔 모양, 술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 두 사람의 얼굴 형태가 전경으로 떠오른 거고요. 이 술잔이 먼저 보이신 분들은 이제 이 컵 형태가 전경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배경으로 밀려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지각할 때는 우리 내적으로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경과 배경의 끊임없는 교차 작업. 이 교차 작업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전경과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주의는 이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체성과 통합 추구.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또 이제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성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근데 이 미해결 과제라는 것이 이 전체성과 통합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는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이 형태를 자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표출되지 않은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출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해결 과제는 전경과 배경의 교차 작업에 의해서 교차 작업, 이 게슈탈트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가 심해지면은 접촉에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자각하고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정신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정신병리적인 원인,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이 미해결 과제로 인한 접촉 장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게슈탈트 상담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here and now. 그리고 자각과 접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은 개인과 환경,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그리고 자각, 이게 이루어져야
전체성과 통합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경과 배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통합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는 이 자각과 접촉을 증진시키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 체험 확장, 네, 자각 접촉 증진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감정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체험 확장, 그리고 통합 얘기했어요. 통합, 그리고 자립. 네, 그래서 체험 확장을 통해서 통합 자립하는 것이 상담 목표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은 이 정신분석, 정신역동적 상담과도 이제 연관이 되고요. 또 실존주의와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뭐 이런 거, 실존적인 삶, 다 실존주의와 연관된 개념들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기법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제 형태주의는, 펄스는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완전히 이제 프로이드와 이제 연관이 있다가 정신분석과 연관이 있다가 완전히 등 돌리고 완전히 독립해서 나온 이론이 이제 형태주의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이런 비의작 기법과 같이 꿈작업과 같이 이렇게 정신분석적인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실존주의 어렵잖아요. 예, 너무 어려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나온 것이 이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존적인 삶이라는 목표, 이것도 이제 실존주의와 연관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주의 상담의 맥락에 대해서 큰 맥락을 이해하면은 요 상담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암기는 형태주의, 채통자책 성실. 네, 채통자책 성실이다. 8번.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아주 출제가 빈번한 문제입니다. 별 5개짜리 문제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변별 진단이라고 하면은 직업 문제 유형 분류라고도 하죠. 우리 3명 있었어요. 누구 있었죠? 네, 보딘 있었고, 크라이티스 있었고, 윌리엄슨의 직업 문제 유형 분류. 네, 직업 문제 유형 분류를 변별 진단이라고 이제 바꿔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정답 작성을 해보면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이다. 왜냐하면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네, 직업 무선택 혹은 미선택입니다.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무선택, 미선택. 그리고 흥미적성 불일치. 흥미와 적성이 뭐 모순 또는 흥미적성 차이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흥미와 적성이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능력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적성이라는 것은 능력의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네, 동기나 능력, 성격, 적성 등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이고요. 흥미적성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3가지를 쓰시오 해서 6점짜리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5가지를 쓰시오 해서 5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뭐 이거는 정답이 뭐 딱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질들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상담 업무에 결함이 없는 성격, 그리고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태도,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직업 상담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능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직업 정보 분석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이렇게 상담사 성수동에 사는 이 기분, 상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동에 살아요, 상담사가. 그래서 성수동 이 기분 상황. 네. 10번입니다. 100에 인지적 오류의 유형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4가지를 쓰시오 하고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라고도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별 5개 출제 빈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인지상담, 100의 인지상담을 보면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라고도 하고요. 인지행동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인지, 사고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치료 기법에도 인지적 기법이 있고 정서적 기법이 있고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지 상담에서는 핵심이 이제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죠. 그래서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신념을 수정하는 것이 인지 상담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왜곡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을 해보면 이 인지적 오류의 유형 4가지는 과장 축소, 네,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과대평가, 과소평가하는 게 과장 축소고요. 임의적 추론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혹은 그게 타당하지 않아도 네, 그래도 임의로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한번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것. 네, 이런 거 이제 임의적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과잉 일반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첫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성격도 좋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과잉 일반화. 흑백 논리, 어떤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인 범주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것. 좋다 아니면 싫다, 네, 좋은 게 아니면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개팅 이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날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화. 그래서 이제 허탈한 마음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더니 저 멀리 앉아있는 한 분이 저를 보고 밝게 웃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웃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신과 무관한 외부 사건을 자신과 관련시켜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 개인화. 네. 그래서 인지 오류는 과장님과 흑계, 혹은 과장님 과잉 흑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과장, 임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 흑백 논리, 개인화. 네,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있는데, 우선 요 인구 관련 고용률, 취업률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이제 생경비 취실을 떠올려야겠죠. 생경비 취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됩니다. 생경비, 그 다음 취실. 취실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생경비 취실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생경비 취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의 고용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고용률은 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요거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을 하면 고용률이고, 그럼 여러분들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업률은 요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하면 취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거죠. 그래서 생산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네. 그러면 고용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0세에서 50대 고용률. 자,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을 하면 생산 가능 인구 2983이고요. 그리고 취업자 수는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6859.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73.4%. 네, 정확히 73.36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73.4%입니다. 2번 문제. 30에서 50대 고용률을 29세 이하 고용률과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네, 그래서 여기 30에서 50세인데 이게 대라고 오타가 됐네요. 30에서 50세인데 30에서 50세 고용률을 29세 이하니까 여기 전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29세 이하 고용률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생산 가능 인구 수는 네, 여기를 다 더하면 됩니다. 3846, 2650, 3285 다 더한 거랑 그 다음에 고용률은 취업자 수니까 178, 1181, 2598 다 더한 거죠.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은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5%. 네, 요것도 계산을 하면 40.4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5%다. 그럼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작성을 해보면 30에서 50세의 고용률이 약 73.4%, 29세 이하 고용률은 약 40.5%이다. 그래서 30에서 50대 고용률이 더 높다. 이는 30에서 50대가 50세인데 이게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여기 오타 때문에 여기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50세입니다. 30에서 50세가 29세 이하의 연령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번. 직업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 네, 양적 측정 도구는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 도구죠. 대표적으로 뭐 객관적 검사, 네, 이렇게 1, 2, 3, 4 중에 선택하는 네, 이런 양적 측정 도구가 대표적이 있고요. 질적 측정 도구로는 뭐 3가지 아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질적 생계 카드, 생애 진로 사정, 직업 가계도, 직업 카드 분류.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 이론 기반한 것이죠. 상담자,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직업 가계도는 뭐예요? 네, 가계도. 이렇게 가족 계통, 가족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유전 공부할 때, 혈액형 공부할 때처럼 이제 가계도를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직업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내담자의 가계력을 알아보는 도구다. 직업 카드 분류는 직업 카드를 분류하는 거죠. 직업이 적혀 있는 카드를 내담자한테 보여주고 좋음, 싫음, 모르겠음, 중간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직업 카드를 분류하도록. 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선호 흥미를 측정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직업 선호 흥미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동기, 가치도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 카드 13번입니다. 갤라트가 제시한 직업 의사결정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별 2개 정도인데 갤라트 모형은 우선 직업 선택 결과보다 선택 과정을 중시한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직업 의사 결정 단계가 이 과정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겠죠. 직업 의사 결정 단계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표정 대결, 실가 의평, 목표 의식, 정보 수집, 대안 열거, 그리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가치 평가, 대안에 대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 그리고 재투입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과정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표정 대결 실과 입형. 14번입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출제가 되고 또 산업분류의 정의 쓰는 문제가 또 따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합쳐가지고 8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별 5개 출제 빈도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산업의 정의, 유산생, 유사한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 집합이다. 유산생, 산업. 그 다음 산업활동은 자생활입니다. 자생활.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자생활. 산업활동의 범위는 네, 영비가예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포함되고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분류, 생수유유. 그래서 생산 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산업분류. 그래서 생수유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와 함께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별 5개 출제 빈도의 문제고요. 한국 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3가지. 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입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산출물의 특성, 결합 형태. 그래서 투입, 산출, 결합.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투입물의 특성이라 그러면 네,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산출물은 네, 만들어지는 제품의 특성이 되겠고요.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하면은 뭐 수직적인 그 결합 활동이 있고 수평적인 이제 결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결합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 활동이 이제 수직적인 거죠.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로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활동들의 집합. 요게 이제 수직적 결합 활동이 되는 거고, 수평적 결합 활동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동일한 생산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생산, 판매하는 활동. 요런 유사한 활동이 결합된 것이 수평적 결합 활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활동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투입, 산출, 결합. 15번입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네, 노동수요 탄력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혹시 개념이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신 분들은 네, 또 여기 설명되어 있는 자세히 설명된 링크 연결해 놨으니까요. 네,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수요 탄력성과 함께 노동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중요하죠. 이 실기시험에서는. 그래서 결정 요인은 별 4개 출제 빈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같이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노동수요 LD는 5,000-2W이다. 1시간당 임금 W는 2,000원이에요. 그래서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을 구하고 근로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네, 그래서 자,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은 자, 노동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네,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수요량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 네, 요게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이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100원으로 올랐을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금이 2,000원일 때 노동수요량은 얼마예요? 여기 W에다 2,000을 넣으면 되겠죠. 그 2,000을 넣으면 1,000이 되겠죠. 5,000-4,000. 그래서 노동수요량은 1,000이 되고 2,1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2,100원일 때 노동수요량은 여기에 2,100을 넣으면 4,200이니까 800이 되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100원 상승하면 노동수요량은 1000에서 800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임금의 변화 알고 노동수요량의 변화 아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 계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임금의 변화율. 임금이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이었다가 얼만큼 변화했나요? 100원만큼 변화했습니다. 2,000원이었다가 100원만큼 변했다. 그래서 이게 임금의 변화율이 되고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노동 수요량은 1,000이었어요. 1,000에서 얼만큼 변했어요? 200만큼 변했다. 그래서 1,000분의 200. 요게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를 계산하면 노동 수요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0.05분의 0.2. 노동 수요 탄력성은 4. 노동 수요 탄력성 구했고요. 그 다음 근로자의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근로자의 수입. 근로자의 수입은 시간당 임금, 네, 시간당 임금 곱하기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죠. 시간당 임금 곱하기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노동 공급 시간,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시간당 임금 2,000원이라는 것은 균형 임금입니다. 균형 임금이란 게 뭐예요? 네, 시장 임금이죠.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고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는 지점,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 네, 요 지점이 이제 균형 임금 지점이 돼서 여기가 균형 임금이 2,000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노동 공급량, 공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임금에서의 노동 수요량을 계산하면은 노동 공급량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0-2W는 2,000원을 넣으면은 1,0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설명이 제가 적어놨네요. 균형 임금에서의 노동 수요량은 노동 공급량과 같으므로,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량의 값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1,000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수입은 요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 공급량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별 1개 정도 출제 빈도였는데, 네, 뭐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16번으로 갑니다. REBT,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 기본 개념인 ABCDEF 모델의 의미를 쓰고, 네, 쓰시오까지 출제가 됐는데요. 쓰고 설명하시오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미를 써라 라고 하면 ABCDEF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ABCDEF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요 REBT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3회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ABCD 모델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REBT에서 중요한 거, 자주 출제되는 거, 3가지 당위성 있었죠. 네,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3가지 당위성, 별 4개 출제 빈도입니다. 이 2가지는 REBT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정리가 안 되신 분들 혹은 또 복습하실 분들 들어가셔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CDEF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A는 선행사건이죠. Activating Event.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행사건이고요. 이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이 되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 어때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 네. 그래서 행동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죠.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걸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효과죠. 합리적 신념과 같이 논박에 의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 행동의 변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로 인한 느낌, feeling입니다. 네, 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태도를 F,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7번.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3가지. 네,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필기 공부할 때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심리검사는 예쁜 자기조사, 네, 예쁜 자기조사, 예분 자조. 그래서 예측, 분류 및 진단, 자기이해, 조사 및 연구. 그래서 분류 및 진단이라고 하면 이제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류 진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 실시하는 것. 네, 요런 게 검사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단하는 게 분류 및 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심리검사는 예쁜 자기조사.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집 절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표집 오차는 완절면입니다. 완절면. 표집 오류죠, 오류. 완절면. 그래서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이 있는데요. 자, 완곡화라는 것은 정규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이렇게 좀 더 완곡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고요. 절미법,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어야 하는데 한쪽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요 꼬리가 긴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완곡화, 절미법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뭐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자료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료에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꼬리가 아주 작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자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환산법 보시면 각 점수의 100분위를 구하고요.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 면적 환산법이다. 그래서 Z점수라는 것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표준화한 점수가 Z점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Z점수는 표준화한 점수다.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일 때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찾아서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절면,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2022년 2회 실기 문제도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또 정리 안 되신 부분들 다시 반복해서 이제 학습하시고요. 항상 무조건 암기보다는 네, 먼저 이제 이해하는 게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